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제의 대우라는 부분이 무엇이고 여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둘 사이의 어떤 명제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P이면 Q라고 하는 원래의 명제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역은 말 그대로 이게 거꾸로 역자거든요. 그래서 이 P와 Q를 바꿔주는, 그래서 즉 Q이면 P가 된다는 게 이게 어떤 관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대우라고 하는 부분은 P이면 Q라고 했을 때 역의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바꾸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부정을 하면서 이렇게 바꾸는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대우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본 명제에 대한 대우는 P와 Q를 바꾼 상태에서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대우 관계. 자, 그리고 역에 대한 Q이면 P에 대한 대우 관계, 이쪽의 대우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not P이면 not Q이다, 이러한 관계로 우리가 역과 대우의 관계를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not P이면 not Q의 역인 not Q이면 not P의 관계도 이쪽도 역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역과 대우 그리고 본 명제 사이의 관계는 이러한 어떤 그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사실 본 명제와 그 부분의 대우가 참과 거짓이 항상 동치, 즉 일치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즉 어떤 명제가 P이면 Q가 요게 참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 명제를 증명하는 것 대신에 대우 명제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손쉽게 명제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우 관계하고 동치인 상태가 된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증명은, 자, 일단 P이면 Q가 성립이 한다고 하면 우리가 조건 P에 대한 우리가 진리집합을 대문자 P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Q에 대한 스몰 q에 대한 진리집합을 q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을 pq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p이면 q가 만약에 참이라고 하면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로는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이러한 관계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이제 여집합의 어떤 관계, 그러면 q의 여집합은 P가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Q가 이렇게 이런 포함관계로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집합에서의 P와 Q 사이의 포함관계는 P의 여집합이 어디에? 그렇죠.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을 포함한다, 이러한 관계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되돌려 볼게요. 이 Q의 여집합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not Q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P의 여집합에 해당되는 이 진리집합의 조건으로 나타내게 되면 not P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포함관계가 성립이 되려고 하면 not Q이면 not P가 역시 참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변형되어 있는 요 식의 본 명제에 대한 대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그 다음에 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이다, 이러한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명제의 역과 대우를 주어진 조건에서 한번 표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명제의 역과 대우를 한번 표현하는 예에 대해서. 자, 조건이 x 더하기 y가 2보다 크면 x는 1보다 크거나 또는 y가 1보다 크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역의 명제를 한번 해볼게요. 역. 자, 역은 그냥 바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x가 1보다 크거나, 그냥 선생님이 영어로 또는으로 이렇게 할게요. y가 1보다 크면 x 더하기 y가 뭐보다, 그렇죠, 2보다 크다, 이러한 부분이 역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우는 역으로 하면서 바꾸면서 부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또는 y가 1보다 크다의 대우를 취하게 되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y도 1보다 작거나 같고 부정을 하는 거죠. 자, 이면 x 더하기 y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대우를 취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이 대우 명제가 참일 때 이 본 명제가 참이 되는지 거짓이면 거짓이 되는지 그 부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자, 먼저 지금 이 대우가 써져 있으니까 대우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x도 1보다 작거나 같고 y도 1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면 당연히 x하고 y가 1보다 이렇게 작거나 같으면 두 개를 더한 값은 당연히 2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참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명제를 한번 봐볼게요. 명제. 본 명제는 지금 x 더하기 y가 2보다 크면 이면 x가 1보다 크거나 또는 y가 1보다 크다. 이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자, 첫 번째로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는 반드시 뭐가 그렇죠. y가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설명을 하면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고 나면 지금 x 더하기 y가 2보다 크고 그리고 x가 1보다 작다. 그래서 이제 y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면 y는 2-x가 돼서 이 부분이 지금 x가 1보다 지금 작거나 같은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 y라고 하는 부분은 1보다 작은 값을 하게 되면 1보다는 항상 크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뭐가 된다? 참이 된다. 본 명제도 참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만약에 여기서 또 같은 방법으로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역시 x가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결론을 동일한 방법으로 얻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명제 자체가 대우가 참이 되면 우리가 본 명제도 참이다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증명할 때처럼 증명하는 방법 중에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이 조금 더 쉬워요. 그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 경우에는 그래서 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뭘 이용을 한다? 그렇죠. 대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참거짓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이 a라고 하는 부분이 3의 배수이면 a의 제곱도 3의 배수가 된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역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역을 하게 되면 지금 a 제곱이 3의 배수이면 바꾸는 거죠. a도 3의 배수이다. 자, 요게 여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대우를 살펴볼게요. 대우는 바꾸면서 부정을 하는 거죠. a의 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면 a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이 대우와 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살펴봤어요. 자, 이번에는 아래 명제에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면 절대값 a 더하기 b는 절대값 a-b하고 같다. 요거에 대한 역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역시 a 더하기 b의 절대값이 a-b가 되면 a-b이면 여기니까 바꿔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이제 대우 명제는 어떻게 되냐면 부정을 하는 거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b와 같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도 뭐다? 그렇죠. 0이 아니다. 요게 대우 명제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과 이 주어진 식에서 역은 그냥 거꾸로 바꿔주는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우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바꾸면서 부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 대우는 본 명제와 동치 관계에 있다. 즉, 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 되고 거짓이면 거짓이 된다. 이러한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중요한 이제 실제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서 어떤 이제 조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용어를 또 한번 정리를 할 텐데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어떤 국어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학생들이 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굉장히 이렇게 혼동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명제가 P이면 Q이다가 참인 그러한 어떤 상황이 될 때 우리가 표현은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죠? 막대기 두 개로. 그리고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구멍이 뚫린 요쪽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나가는 거하고 일치하게끔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면 포함관계가 헷갈리지 않게끔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림으로 얘기를 하면 Q가 P를 포함하는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P하고 Q에 대해서 어떤 조건 사이의 어떤 관계로서 이름을 붙여주는데 P이면 Q가 참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쪽 방향으로가 참이 되면 우리가 충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쪽 방향으로 충분히 됐을 때 그럼 반대 방향으로 읽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이쪽 방향이 성립이 되는데 Q부터 읽어오는 경우하고 P부터 읽어오는 경우가 두 개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필요 조건이다.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관계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집에 고양이를 지금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양이는 동물이다. 자, 요 명제는 어때요? 참이죠. 자, 참이 되는데 우리가 이 참인 부분에서 그러면 첫 번째로 고양이는 이는 동물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두 번째로 동물은 고양이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자, 이 두 부분을 선생님이 조금 구분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고양이는 야옹야옹하고 다리도 몇 개? 4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동물이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살펴보면 고양이도 있을 거고 강아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토끼도 있을 거고 호랑이도 있을 거고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양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양이는 동물이 되기 위해서 충분한 거예요. 그죠? 고양이에다가 뭔가를 더 추가를 해야지 동물이 되는 게 아니라 고양이는 자체로서 동물이 되는데 충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양이는 동물이 되기 위해서 충분한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고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동물의 집합 안에 포함이 되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동물은 고양이이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동물이면 전부 다 고양이가 되는 건 아니죠. 그죠? 하지만 고양이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동물은 돼야 되는 거죠. 동물. 그죠? 선인장을 가지고서 고양이를 만들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동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필요한 거예요. 동물에다가 그죠? 다리도 2개짜리도 있지만 다리도 4개가 돼야 되고 그죠? 꼬리도 있어야 되고 쫑쫑쫑쫑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돼야지 우리가 뭐라고 고양이를 찾아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동물이라고 하는 조건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고양이, 동물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이고, 고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안에서 제한되어 있는 이러한 어떤 상태의 관계가 있어서 동물은 고양이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즉, 동물은 고양이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충분과 필요 조건이 헷갈리지 않게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은 필요 조건도 만족되고 충분 조건도 만족되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기호를 쓰면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고 반대로 Q이면 P이다가 참이 돼서 우리가 P하고 Q가 서로 동치 관계이다. 같은 상태가 됐을 때, 즉 P라는 진리집합과 Q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집합이 같을 때만 이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명제로서 위에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처럼 표현을 하게 되면 명제가 P하고 Q 사이에서는 양쪽 다 이렇게 참이 되는 이런 기호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진리집합으로서는 두 개의 집합이 같을 때가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P는 Q이기한 필요 충분 조건. 그러면 동치 관계 있기 때문에 Q는 P이기한 역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같은 얘기가 되겠죠. 자, 선생님이 정리를 조금 해놨어요. 성우쌤의 팁으로 해서 은는 이가 이게 주격이죠. 자, 주격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게 되면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헷갈리지 않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그래서 주체가 지금 P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P는 주체를 앞뒤에다 써서 이렇게 Q 쪽으로 이렇게. 자, 이쪽 방향이 이렇게 참이 되면 여기를 먼저 주체로 은는 이가 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그래도 헷갈리지가 않는데 이제 이 앞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설명이 될 때가 이제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Q이기한 P는 충분 조건이다.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이 헷갈리는데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P이기한 P는 주격 여기에 있죠. 그래서 P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주격을 찾아서 그 부분을 앞에다 써서 P는 Q이기한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충분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충분히 결정이 되면 필요 조건은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은는 이가 주격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해석을 해주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문제 예제를 통해서 명제가 무슨 조건인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상황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적으로 주어진 문자는 모두 실수라는 가정하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절대값 a 더하기 b가 절대값 a 마이너스 b를 이렇게 만족을 하게 되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항상 0이 되어야 되는지,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왼쪽 식을 만족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는 a가 만약에 0이고 그 다음에 b가 1이라고 한다면 왼쪽 식은 1 이퀄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성립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오른쪽 식에서 보게 되면 0의 절대값 더하기 1의 절대값은 1이 돼서 이 부분은 0이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주어진 명제는 뭐다? 그렇죠. 거짓인 명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반대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부분을 했으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Q는 P에 귀한 무슨 조건인지 이쪽 방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A 절대값 더하기 B 절대값이 0이 되면 절대값 A 더하기 B는 A 마이너스 B의 절대값과 같은지, 자,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절대값은 실수 상황에서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자, 그래서 따라서 절대값 a 더하기 b가 0이 되려고 하려면 a도 b도 0이 되는 그러한 경우밖에는 없겠네요. 자, 그래서 따라서 a와 b가 0이 되면 절대값 a 더하기 b도 절대값 a 마이너스 b도 둘 다 뭐가 된다? 0으로서 같은 상황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뭐다? 참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따라서 결론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그렇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성립이 안 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올 때는 성립이 되는 거니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 주어져 있는 이 명제가 무슨 조건인지 한번 판단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우리가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 이야기를 펼쳐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이쪽 방향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절대값 a 더하기 b가 절대값 a 마이너스 b.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다른 명제에 대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을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자, x하고 y하고 g하고 세 개의 값이 이렇게 같은 조건이 주어지면 x, y, g가 같으니까 우리가 x-y, y-g, g-x에서 여기가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겠죠. 한쪽만 0이 돼도 0인데 셋 다 0이 되니까 이 값이 0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참이 된다. 이렇게.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반대 방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즉 x-y, y-g에 g-x 이 값이 0이 되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성립이 되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x가 y이거나 또는 y는 g이거나 또는 g는 x이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P의 조건은 X, Y, G가 세 개가 다 같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X하고 Y를 둘 다 2라고 하고 그 다음에 G 값을 1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이 Q의 조건은 성립이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X, Y, G는 지금 다른 이러한 어떤 상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뭐가 된다? 그렇죠. 거짓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따라서 결론을 내리면 오른쪽으로 가는 이러한 방향이 참이 되고 이쪽 부분이 거짓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그렇죠.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그 아래에서도 몇 개만 조금 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x세제곱 y세제곱이 0이 될 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0이 되는 구간계 역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 0이 되면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y의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이 0이다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에서 x는 y가 될 거고 자, 이쪽 부분은 실수 상황에서는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2분의 y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의 y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제곱이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그 0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 x가 y이거나 또는 이 부분에서 오른쪽에서 0이 되려면 x하고 y가 0이거나 이러한 상황이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x 더하기 y x 마이너스 y인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 때문에 항상 0이 되겠죠. 즉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이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은 뭐다? 그렇죠.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한번 봐볼게요. 반대 방향으로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0이면 이 값이 0이면 지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도 항상 0이 되느냐? 자, 이쪽 부분을 갖다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x의 값을 2라고 놓고 y의 값을 마이너스 2라고 한번 놔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왼쪽에 있는 조건은 항상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서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 8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래서 0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반례가 돼서 거짓인 명제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결론적으로 P는 이쪽 방향이 참이 되는 거니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그렇죠.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로, P라는 조건이 두 개의 곱이 양수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의 두 개의 각각의 합이, 합에 대한 절대값과 같다. 자, 요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x하고 y가 양수가 된다면, 곱의 양수가 되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넣을 수 있냐면, x가 양수이고, 그리고 y도 양수이거나, 또는 부호가 똑같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둘 다 뿔뿔이거나 마마이거나.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 뿔뿔인 경우를 갖다 생각을 해보면, x 더하기 y는 그냥 x 더하기 y가 될 거고요. 그죠? 뿔뿔이니까. 그 다음에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도 그냥 x 더하기 y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인 경우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음수일 때 설명하는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x를 마이너스 x 프라임, y를 마이너스 y 프라임, 즉 x 프라임, y 프라임을 양수를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 x 더하기 y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x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절대값도 x 프라임 y 프라임 돼서 두 개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돼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은 뭐다? 그렇죠. 참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했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절대값 x 더하기 y의 이 값이 절대값 두 개 합하고 이렇게 같게 되면, 자, 여기에서 지금 어떤 것을 체크를 해볼 거냐면, x하고, x가 0이고, 그냥 편하게 y도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죠? 둘 다 0일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되면 주어진 식은 성립이 될 거고, 조건은 요 식은 성립이 될 거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x 곱하기 y는 0이 돼서 0보다 크다가 성립이 안 되니까 요게 하나의 반례가 된다고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거짓인 명제가 돼서 결론적으로는 오른쪽 가는 방향만 참이 되겠네요.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그렇죠.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그죠? 자, 이번에도 이쪽 오른쪽 방향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x가 1보다 크거나 또는 y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둘 중에 하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x 더하기 y는 2보다 크거나 같게끔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요 식,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이 되면 되니까. 그리고 y에다가는 0을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x 더하기 y는 1이 되고 이 부분은 2보다 크나 같다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반례로 해서 거짓인 명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부분. 자, x 더하기 y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1보다 크거나 또는 y가 둘 중에 하나는 1보다 커야 된다. 자, 이 부분 아까 앞에서도 살짝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설명은 만약에 x가 1보다 작다고 하면, 가정하면 y라고 하는 부분은 2-x가 되는데, 요 x가 1보다 작으니까 요 값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부분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이 부분은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참이 된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번에는 어떤 결론을 내줄 수가 있어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반대 방향으로 하니까 그렇죠.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수직선상에서 주어진 조건들이 필요 조건이나 혹은 충분 조건을 만족되도록 하기 위해서 미지수 A, B에 대한 범위를 찾는 부분에 대한 연습을 한번 살짝 해볼게요. 자, 부등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뭘 이용한다? 그렇죠. 수직선을 이용을 하자. 이렇게 그림을 이용을 해서.
자,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여기가 2가 있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자, 이쪽 부분을 나타내겠네요. 자, 여기서 있는 이가를 항상 찾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앞에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게 주격이 여기가 있네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조건을 P라고 하고 뒤에 있는 조건을 Q라고 하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어느 방향이 참이다? 그렇죠. 이 반대 방향 요렇게가 참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진리집합을 하게 되면 포함 관계가 그렇죠. P 쪽이 더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A가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포함 관계가 성립이 안 되겠죠. 이쪽 부분이.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요 부분이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더 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쪽 부분을 이렇게 포함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A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도 등호가 다 양쪽 다 들어가 있으니까 커야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한데 여기도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한 조건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른쪽에서 자, 이 부분 앞에 있는 식을 또 조건을 우리가 P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조건을 Q라고 할게요. 자, 이번에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화살표가 이쪽 방향이 참이 되는 거고 포함 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역시 수직선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2가 있고 마이너스 3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은 안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등장인물이 1이 더 추가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이 P의 조건 P의 범위를 갖다 생각을 해보면 1부터 해서 왼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B가 여기에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따라서 이 B라고 하는 부분은 뭐보다는 그렇죠. 1보다는 작거나 같고 1에 이쪽으로 가고 또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커야 되는 집합이 지금 마이너스 3이 안 들어가 있고 작아야 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등호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야지 포함 관계가 성립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다 등호를 넣어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예를 통해서 이 충분 조건이 만족되도록 하는 그런 미지수 결정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어진 명제를 한번 살펴봤는데 P라고 하는 조건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Q도 등식이 아니다. 이러한 명제가 일단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우리가 이 주어져 있는 본 명제가 복잡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뭘 취해서 한다? 그렇죠. 대우 명제를 취하게 되면 좀 더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어져 있는 명제도 대우를 먼저 한번 취해 볼 거예요. 그러면 x-2가 부정을 해야 되니까 0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ax-a가 뭐보다 그렇죠. 2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분이 참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죠? 주어져 있는 조건 P이면 Q이다가 충분 조건이니까 이거의 대우인 명제는 not Q이면 not P다. 요게 참이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따라서 X는 뭐가 된다? 그렇죠. 2가 되겠죠. 자, 2가 됐을 때 주어진 오른쪽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식이 성립이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A는 뭐보다? 그렇죠. 5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 되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성립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3단 논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P이면 Q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명제에 대해서만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하나의 명제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어떤 명제에 대한 연결고리를 논리적으로 한번 결합을 한번 해보자. 자, 이러한 부분이 3단 논법의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결은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이제 편의상 꼬리를 문다. 이러한 표현을 이제 쓸 건데요. 즉 뭐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두 개의 명제가 이제 참이 됐을 때 P는 Q이기 한 충분 조건이고 그리고 또 꼬리 Q가 지금 연결이 되는 거니까 Q는 R이기 위한 이런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P, 처음에 출발했던 P와 R 사이에도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의 어떤 명제를 연결을 시켜주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Q는 R이기 위한 역시 충분 조건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P는 R이기 위한 역시 충분 조건이 되느냐,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조건이나 이런 명제를 증명할 때는 항상 진리집합을 이용을 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P라고 하는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을 우리가 P라고 할 거고, Q라고 하는 진리집합을 대문자로 Q로 할 거고요. R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대문자 R로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변화하게 되면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겠고,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역시 Q는 R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합들 사이의 포함관계에서 P는 Q의 부분집합이고, 그 다음에 Q는 R의 부분집합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관계에서 P도 R의 부분집합이다. 즉, 다시 명제로 돌려놓으면 P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그렇죠. 충분 조건 관계에 있다. 이러한 식이 성립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하나 더 늘려서 이 세 개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연결고리가 성립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PQR에 대한 진리집합은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참여되니까 P는 Q의 부분집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서 Q는 또 역시 R의 부분집합이고, 세 번째로 또 R은 P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갈 거냐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Q는 R의 부분집합이고, 그 다음에 P는 역시 R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서로서로의 어떤 부분집합 관계가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성립이 되려면 결과적으로는 P하고 Q하고 R하고 세 개의 집합이 같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P하고 Q는 필요충분조건 관계에 있고, 역시 Q하고 R하고도 필요충분조건 관계에 있고, 역시 P하고 R도 필요충분조건 관계에 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님이 조금 더 보기 좋게 도식화를 좀 해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냐면 조건 Q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Q는 R이기 위한 조건이고, 그 다음에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다시 빙글빙글 이런 돌아가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때는 PQR이 서로서로 필요 충분 조건 관계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예를 통해서 PQR 사이 어떤 관계가 되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을 지금 봤는데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그죠? 여기 지금 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충분 조건이고, 그 다음에 Q는 not R이기 위한 역시 충분 조건이고, 그죠? 이런 것이 성립이 될 때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성립되는 것을 먼저 한번 써볼게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그 다음에 Q는 not R이기 위한 역시 충분 조건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바로 Q와 Q가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먼저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조건들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은 뭐 P는 Q이기 위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Q는 not R이다 이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P하고 R도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 주어진 조건들에서 이제 대우도 한번 취해볼게요. 대우. 그래서 R이면 not Q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R이면 not P이다 이런 관계까지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에서 어떤 부분이 참이 되고 거짓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P이면 not R이다. P이면 not R이다. 아,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not Q이면 R이다. 그죠? not Q이면 R이다. 이 부분은 연결이 조금 잘 안 되네요. 그죠? 자, 여기에서 not Q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not P가 될 거고, 그러면 이 not P가 이 not R하고 연결이 이렇게 돼줘야 되는데, R하고. 자, 요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이 주어져 있는 조건에서 찾아낼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참이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not Q이면 not P이다. 그것은, 네, 여기에 있겠네요. 여기. 그래서 이 부분도 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이면 not Q이다. R이면 not Q이다. 여기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R이면 not P이다. R이면 not P이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참이 될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참인 부분과 거짓인 부분을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끔 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나서 해석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그런 어떤 명제들 사이 어떤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그러한 세 부분 집합 PQR에 대해서 각각의 조건은 PQR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 명제 not P이면 Q, 그 다음에 Q이면 not R, not Q이면 R이 모두 참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조건 PQR 사이의 어떤 관계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주어진 조건에서 먼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조건이 Q가 되는 거니까 Q를 이용을 해서 한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결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not P이면 일단 Q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Q를 가지고서 이쪽 R하고 연결을 시키면 not R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not R로 출발하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이쪽 부분에 있겠네요.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not R이면 대우가 not R이면 Q가 되는 그런 어떤 관계가 성립되니까 여기에서 다시 이쪽 방향으로도 성립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이 Q하고 not R 사이에는 필요 충분 조건 관계가 성립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 더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이 P하고 Q 사이, R 사이도 관계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즉, not P이면 Q하고 not R이 동치니까 not R이 성립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냐? R이면 P이다라고 하는 조건을 추가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조금 하게 되면 이쪽 관계의 두 가지의 어떤 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관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진리집합들 사이의 포함 관계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제일 좋은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R이라고 하는 진리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을 누가 P가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Q라고 하는 부분하고 뭐하고 같다? R의 여집합하고 같다. 이렇게. 진리집합에서. 자, 요 두 개의 어떤 진리집합들 사이 관계를 가지고서 이제 참거짓을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Q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할 건데요. 자, 이 Q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 Q하고 지금 R의 여집합이 이렇게 같기 때문에 이 Q의 여집합은 뭐하고 같겠냐면 R하고 같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R은 아까 뭐 했어요? P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죠. 이쪽 부분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가 성립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다? 참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R은 P의 부분집합이다. R은 P의 부분집합이다. 아, 여기 부분에서 아까 체크를 해놨었죠. 이렇게, 요 그림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참이 되겠네요. R은 P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P하고 R의 교집합이 Q의 여집합이 된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볼게요. 자, 먼저 P하고 R 사이 우리가 관계를 아까 체크를 해놨었죠. 자, 이 부분은 이 R이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건 R이 되겠네요. 그러면 R이 Q의 여집합하고 같냐? 이 부분을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부분은 아까도 했었지만 Q하고 R의 여집합이 동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Q의 여집합은 다시 R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된다? 그렇죠. 참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셋 다 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네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추론의 어떤 활용 문제로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찾는 그러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 B, C라고 하는 A, B, C, D라고 하는 네 사람이 있는데 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범인은 한 사람만 존재하게 되고 A, B, C, D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했을 때 이 세 사람은 거짓을 얘기를 하고 단 한 사람만 진실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일 때 범인은 누구이고 진실을 말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형태의 어떤 문제를 다룰 때에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우리가 표를 그려서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그려서 A, B, C, D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먼저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동그라미에 할 거고 그 다음에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을 X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범인은 그냥 범이라고 할게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범인이 아닌 사람은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할게요.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선생님이 표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A가 진실을 얘기를 하고 나머지 세 사람이 거짓을 얘기하는 경우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A가 먼저 진실을 얘기한 상태가 되면 범인은 B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B가 범인이 되겠네요. A가 진실을 얘기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B는 거짓을 얘기했기 때문에 D는 범인이 아니겠죠. 그죠? 거짓을 얘기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C는 나는 범인이 아니다인데 거짓을 얘기했기 때문에 C는 범인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범인이 벌써 몇 명? 그렇죠. 2명이 됐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안 되겠네요. 그죠?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B가 범인이라고 B가 진실을 얘기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자, 같은 방법으로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 자, A가 지금 A가 얘기하는 부분은 범인은 B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지금 거짓인 경우니까 B는 범인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진실을 얘기했는데 범인은 D다 했으니까 D가 범인이 되겠죠. 자, 범인 한 명은 이제 일단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C는 이제 역시 거짓을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범인이 아니다 했기 때문에 C는 범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범인이 2명이 나와서 여기도 안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C가 진실을 얘기를 하고 D도 거짓을 얘기하는 케이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B가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A가 지금 거짓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B도 거짓을 얘기했으니까 D도 역시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는 지금 참을 얘기했기 때문에 C도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D는 뭐라고 했냐면 B는 거짓말을 했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B는 참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D는 범인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살펴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이 D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B에서 지금 살펴보면 D는 범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D에서 보게 되면 D는 범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케이스도 안 되겠네요. 그죠? 이 B가 얘기하는 부분과 D가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D라는 사람이 범인이 되고 안 되고가 충돌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립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A도 거짓말, B도 거짓말, C도 거짓말, D가 참을 얘기하는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렇게 보면 일단 B는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거짓을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B에서도 범인은 D가 아니다 이렇게.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그
그 다음에 C도 거짓을 했으니까 나는 범인이 아니다에 대한 거짓이니까 C가 범인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D는 B는 거짓말했다가 참이 되는 거니까 D는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해보면 범인은 지금 C 한 명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진실도 한 명만 얘기를 했고 다른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기지가 않죠.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올바른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범인은 누구다? 그죠? 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진실을 얘기한 사람은 D가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추론의 어떤 상황이 나오게 되면 케이스를 좀 따져야 되는데 그럴 때 이렇게 표를 그려서 하게 되면 그래도 쉽게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